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준 남자 김광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오늘 당장 핫한 이슈가 발생했죠. 바로 은산분리입니다. 은산분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볼 텐데 마침 이 학생들과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몇 학생들이 찾아와가지고 인터뷰를 하기로 했는데 그 인터뷰 주제가 마침 은산분리입니다. 이거는 얻어 걸린 느낌으로 주제가 결정이 됐는데, 어쨌든 이 은산분리에 대한 국회 발의가 됐었을 때 이 주제를 이 학생들이 준비를 해왔었고, 그래서 전문가 인터뷰를 좀 요청을 했었는데 마침 오늘 그게 국회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현안을 인터뷰 형식으로 담아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질문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금산분리라는 말도 있고 은산분리라는 말도 있어요. 금산분리가 뭔지 먼저 말씀드리면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겠다는 게 금산분리예요. 금융과 산업을 분리하겠다. 그러면 금융에 있는 자본이 있고 산업계 자본이 있는데 둘이 만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은산분리는 뭐냐? 수많은 금융자본이 있겠죠. 수많은 금융자본을 쪼갠다면 은행자본이 있고, 그리고 증권자본이 있고 보험자본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험산업과 증권산업도 역시 금융산업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 둘을 빼면 나머지가 은행자본이겠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금산분리 원칙은 없습니다. 아주 쉽게 생각하면 삼성그룹이라는 산업자본이 있죠. 삼성그룹이 자기 내의 계열사로 삼성증권, 삼성화재, 삼성생명을 소유하고 있죠. 그래서 산업자본이 이미 금융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금융사를 계열화하고 있는 거죠. 그게 이제 금산분리 원칙이 이미 없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얘기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은산분리 원칙입니다. 은산분리 원칙은 산업자본이 은행은 소유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은행을 소유하면 안 되느냐? 잠깐 그 얘기를 제가 판소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금융산업의 구조가 저축자가 있어요. 저축자는 이게 그냥 일반 가게도 있을 수 있어요. 가게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가게라고 해요. 그리고 기업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 수많은 가게, 수많은 기업들이 저축을 해요. 어디다가? 금융기관에 저축을 하죠. 수많은 금융기관이 있죠. 특히 우리는 이들을 은행이라고 하죠. 돈을 저축합니다. 돈을 저축해요. 그렇죠? 돈을 이렇게 저축해요. 저축된 그 자금이 모여져서 어디로 가요? 금융사가 돈을 모은 돈이 어디로 가요? 다양한 데로 쓰이겠죠. 다양한 데로 쓰이는데 일단 가게도 돈을 쓰겠죠. 돈을 빌리는 거야. 이걸 대출이라고 하고, 혹은 이거를 거시적으로는 부채라고 하는 거예요. 돈을 빌리겠죠. 근데 여러 기업들도 빌릴 거예요. 그쵸? 가게는 잠깐 빼고 얘기할게요. 다시 말하면 가게도, 여러분 개인도 돈을 빌리지만 기업도 돈을 빌려요. 그러면 그것을 가계금융이라고 하고 기업금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은행의 직원들은 기업금융 담당자가 있고 가계금융 담당자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우리 은행에서 대출 좀 더 해가세요. 이렇게 하는 건 가계금융이고, 기업을 찾아가서 기업에게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 기업금융이다. 자, 그러면 이게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 만약에 한 개 기업이 금융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이렇게. 그러면 사실은 수많은 저축액이 다양한 산업 발전으로 쓰여야 돼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 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순간 이 모든 자금이 이쪽으로 유인시킬 수 있게 하잖아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사금융화라는 표현을 써요. 이걸 문제화하는 입장이 있는 거예요. 어쨌든 금산분리,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는 얘기는 이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데 몇 %까지만 소유한다? 4%까지만 소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은산분리 원칙이에요. 그 이상은 소유할 수 없다. 물론 금융위의 허가를 받으면, 윤호를 받으면 1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긴 하지만 어쨌든 4%까지 소유할 수 있고 10%까지 소유를 하더라도 이 기업의 이 은행을 통제할 수 있는 역량, 의결권은 4%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어때요? 예를 들어서 K뱅크는 KT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의결권은 4%밖에 없고 실제 대주주는 누구다? 우리은행이었던 거예요. 카카오뱅크는 카카오그룹이 소유한 카카오뱅크라고 생각하지만 의결권은 어쨌든 4%밖에 안 되고 그 의결권, 경영의사결정은 누가 한다? 한국투자금융이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왜냐하면 산업이 금융, 특히 은행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 은산분리 원칙은 뭐냐면 4%가 아니라 34%까지 가져갈 수 있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미국은 어떠느냐? 원래 미국은요, 그 소유할 수 있는 권한이 25%까지예요. 원래 미국은. 그러니까 규제가 훨씬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산업이 충분히 은행 산업을 런칭할 수 있는 거예요. 뛰어들 수 있게 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4%밖에 못 가지니까 이런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같은 신산업들이 융성되기가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거예요. 지금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이 신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지금 이제부터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깁니다. 뭐냐면 카카오뱅크나 K뱅크가 지분을 늘려나갈 겁니다. 그래서 KT 입장에서의 통신 서비스, 통신 데이터를 활용한 실제 빅데이터, 통신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터넷 대출이라든가 금융 서비스를 훨씬 더 강화해 나갈 수 있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밖에 다른 기업들, 네이버라든가 삼성그룹이라든가 롯데그룹이라든가 혹은 인터넷 포털 기업들, 뭐 G마켓이라든가 이런 여러 기업들도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진출을 해서 시너지를 무궁무진하게 창출해 나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 전문은행의 각축전이 벌어질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일본의 경우 세븐일레븐이 세븐뱅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통사가 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엄청난 빠른 속도의 전개가 이어질 것이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규제가 굉장히 원래 떨어져 있었어요. 25%니까. 일본은 규제 거의 없는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또 문제 제기가 뭐냐면 미국 같은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기업의 주인과 경영을 하는 CEO가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가 안 되어 있죠. 대기업들이. 다시 말하면 소유주가 직접 경영을 하는 형태죠. 재벌가들이 계속 대물림해주죠. 그 구조가. 그런 과정에서는 이게 은산분리가 어울리지 않다라는 주장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이게 필요하다는 입장, 신산업의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고 그것이 굉장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겠다라는 이슈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은산분리 원칙이 완화되면 이게 그 대기업의 사금융화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부실을 숨긴 채 적극적으로 자기 기업에게 투자를 유치하게 만들 수 있고 특히 이 대기업 중심의 인터넷 전문은행이 기존 다른 인터넷 전문은행보다 파워가 영향력이 더 클 수도 있어요. 완전 저리로 대출해 준다거나
완전 고금리로 저축을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많은 자금이 이쪽으로 유인이 되면 다른 은행들은 문을 닫는 거죠. 그럼 유인된 그 자금이 자기 사금융화, 자기 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면 다른 산업의 발전에 저해가 되죠.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도적으로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준비가 필요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34%는 현재까지는 논란이 뭐냐면 IT 기업에게만 허용해 주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럼 IT 기업 아닌 기업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다 IT 기업이에요. 옷을 만든다, 라면을 만든다, 과자를 만든다. 다 IT 기업입니다. IT 인재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를 IT 기업으로 하는지가 또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논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터넷 전문 은행에 한해서는 이 산업금융이 이 인터넷 전문 은행을 34%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기존의 규제에서 지금의 규제로 규제가 완전 혁신적으로 완화된 형태로 이 제도가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국회 통과했다는 얘기는 법을 뜯어 고친 거거든요. 법을 어떻게 뜯어 고친 거냐? 은산분리 원칙이 있었는데 그 원칙이 상당 수준으로 저해되는 방향으로 은산분리 원칙이 깨져지는 방식, 그런 방식으로 법이 바뀌어 나가고 있는 역사적인 순간이고요. 이 기점으로 해서 이미 등장해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 2개와 함께 그 밖의 인터넷 전문은행들이 출범할 것이고, 그리고 이런 수많은 인터넷 전문은행들끼리 경쟁하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어때요? 소비자 입장에서 좋죠.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근데 기존 금융사들은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많은 이 산업금융 산업기업들은 어때요? 이 금융산업으로 더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릴 수 있다는 측면에서 아주 어떤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그런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모바일 결제 시스템이 국내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는 세계적으로 모바일 결제 시스템, 그러니까 지급 결제 방식이 현금 방식에서 카드 방식으로, 그리고 카드도 없는 무형의 지급 결제 방식으로 전환되고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미 경익남 방송에서 뭐라고 했어요? 플랫포마이제이션이라고 얘기했죠. 이 플랫폼에서 이런 플랫폼으로 전환되고 있다. 디지털로 전환되고 있다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미 한국은행은 2020년까지 동전을 없애겠다, 동전 없는 사회에 진입하겠다라고 선포를 했고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 가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시범 사업 중에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면 잔돈을 안 거실러 줘요. 안 거실러 주고 뭐를 줘요? 포인트를 지급해 줘요. 그러니까 동전 없는 사회에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점차 현금 없는 사회로 이동되어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금 이외의 다양한 지급 결제 방식은 굉장히 유망한 산업으로 주목되고 있고, 사실 카드 지급 결제 방식에서 모바일 지급 결제 방식, 그리고 지금은 또 모바일 지급 결제 방식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지급 결제하는 방식이죠. 그걸 우리는 생체 인식 기술을 활용한 겁니다. 이미 이 정맥 인식 기술을 이용해서 지급 결제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이 이미 도입됐죠. 예, 그런 것들로 또 전환될 것이라고 본다면 모바일 지급 결제 방식은 과도기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과도기라는 관점에서 어쨌든 굉장히 유망한 비즈니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학교에서 왔는데 학교 입장에서 얘기를 하면 중국인 유학생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되게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요? 더 증가할 것이라고 보여져요. 특히 지금 대학의 구조조정이 많이 이슈화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 인구가 주니까, 생산 가능 인구가 주는데 청년 인구는 더 줄고, 특히 어떤 인구가 더 줄어요?
아이 인구가 줄어요. 출산율이 바닥이니까. 그럼 앞으로 대학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많은 대학들이 사라질 수 있겠죠.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들의 구조조정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에요. 근데 그 구조조정 속도를 경착륙 말고 비행기가 추락하듯이 착륙하는 거 말고 연착륙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미 선진국의 많은 대학들이 고민했듯이 유학생을 유치하는 거예요. 영국, 미국을 비롯한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이런 영어권 대학들은 그걸 이미 시작을 했고요. 그 밖의 나라들도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중국인 유학생을 어떻게 유치할까의 문제가 있는데 중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관점에서 뭐 예를 들어서 커리큘럼을 영어 교육 과정을 더 늘린다든가 중국어 교육 과정을 늘린다든가 이런 접근도 중요하지만 또 한 가지 중요한 접근은 행정적인 접근은 지급 결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한양대학교에서는 중국에서 등록금을 납입하는 그런 방식의 QR코드 방식을 도입을 했죠. 그래서 환전 수수료라든가 여러 가지 수수료를 완화해주는 방식으로 쉽게 등록금을 결제할 수 있는 방식이 도입이 됐죠. 그런 방식처럼 학교도 여러 대학들도 QR코드 지급 결제 방식을 도입한다면 이런 변화하는 대학의 산업구조조정에 변화하는 이런 시점에 대응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저는 이제 제가 제안을 해드린다면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미 데일리금융그룹이 주최한 그 서강코인, 고려코인, 포항코인 몇 가지 코인이 등장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면 지급결제 방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디지털 방식의 지급결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한 학교에서만 이 지급결제 플랫폼을 사용하면 한계가 있어요. 범용화가 돼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커피숍에 갔는데 거기서 포인트를 줘요. 근데 그 포인트는 그 커피숍에서만 쓸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다양하게 쓰이겠냐고요. 근데 그 포인트가 정말 어떤 것을 결제하든 다 쓰일 수 있다면 이 포인트의 가치는 더 높아지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신 학교에서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을 한다면 거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인근의 다양한 상점들 그리고 전통시장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과 함께 연계해서 시 차원에서 혹은 도 차원에서 아니면 전국 차원에서 지금 동전이 사라져가고 있는 과정에서 가장 대응이 떨어지는 그런 주체가 뭐냐 그러면 전통시장입니다. 아직도 현금을 요구해요. 그러면 현금 자체가 동전 자체가 사라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급결제 방식을 대학이 주관해서 그 인근 전통시장까지 이 지급결제 방식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심지어는 해외 유학생들도 활용할 수 있게까지 한다면 이게 범국가적인 혹은 세계적인 그런 플랫폼으로서 자리매김하는 방향으로 이 지급결제 플랫폼을 구축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안한다면 아주 좋은 그 제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이 지급결제 플랫폼을 이 산업을 리딩해 나가는 하나의 선도 대학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향성을 제안하면 어떨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더더욱이나 지금 이 은산분리 원칙마저 허물어져 가는 이런 엄청난 제도의 변화 속에서 그런 지급결제 영역이라든가 다양한 금융산업으로의 진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추천해 드릴 만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어쨌든 이 청년 여러분들을 뵀으니까 청년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린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하에서 가장 큰 고민은 아마도 취업인 것 같아요. 그렇죠? 취업이라는 고민이 머릿속에 크게 장착되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서 체감을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다면 제가 어제 마침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주관하는 산학연 네트워크 포럼이 있어요. 거기 이제 자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어제 이야기 나온 게 뭐냐면 우리 전체 취업자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취업자 규모, 그러니까 대기업 취업자와 중소기업 취업자를 구분한다면 몇 퍼센트나 될까요?
제가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숫자를 만나면서 더 여실히 체감을 했는데 중소기업 취업자가 86.7%인가 그래요. 다시 말하면 대기업 취업자는 13%예요. 중소기업 취업자는 간단히 87%예요. 근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일침을 가한다면 나는 13% 안에 드는가? 어떤 면에서든. 그러니까 우리가 다 대기업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그 13% 안에 드는가? 를 고민을 하시고, 그러니까 안 드니까 포기하세요라는 뜻은 아니고요. 안 된다면 포기하시고요. 안 된다면 좀 일침을 가한다면. 근데 안 된다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니라 나는 13% 안에 들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적어도 대기업을 원한다면 나의 위치를 점검하셔라. 그리고 나의 위치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지금 멀리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기꺼이 인터뷰에 응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메시지를 전달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변화하는 이런 경제적인 흐름에 대응하는 이런 준비된 자세, 이게 중요합니다. 사회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앞으로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이고 산업의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변화, 규제 완화, 산업의 지형 변화를 어떻게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나는 어떤 논리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지 하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여러분들이 13% 안에 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준비된 자세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점도 13% 안에 들면 좋고 학교 레벨도 13% 안에 들면 좋고 다른 뭐 영어 성적도 내가 13% 안에 들면 좋겠지만 그런 것들이 들지 않는다면 이런 산업을 이해하는, 경제를 이해하는 그런 준비된 자세가 나는 10% 안에 드는 그런 과정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13% 안에 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희망을 드린다면 이제 인력이 부족한 사회로 전환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고용 여건은 기존 세대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저도 이제 기존 세대로서 청년이 아니니까, 만 29세가 아니니까 기존 세대로서 이런 사회를 만든 하나의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청년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만들어 놓은 사회를 여러분이 지금 이겨내야 하는 그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조금 있으면 한 2025년 정도 되면 인력이 부족한 사회로 전환돼요. 왜냐하면 생산 인구가 감소하니까 산업의 규모가 유지된다는 전제하에서. 그럼 여러분은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준비된 인재가 된다면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반 기술들이 적용되면서 산업에 적용되면서 산업의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기업들이 당면에 있는 경제적 현안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경제적 현안들을 고려한 기획의사결정, 전략의사결정, 마케팅 의사결정, 제품 개발 의사결정, 생산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줄 수 있는 인재로서 그리고 특히 여러분들이 만약에 공학 전문가라면 공학 베이스를 둔 전공자라면 그런 4차 산업혁명의 기반 기술들을 산업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인재가 됐으면 좋겠고 또 인문 계열의 경상 계열의 전문가 전공자라면 어떻게 이 비즈니스를 리딩해 나갈 것인지를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이런 변화의 과정을 심도 깊게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절대 탓하면 안 돼요. 한 가지는 뭘 탓하면 안 되냐면 일자리 주잖아요. 일자리 주는 걸 탓하면 안 됩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자리가 주는 게 아니에요. 특정 부문의 일자리가 주는 거지 일자리의 규모는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이패스가 도입돼요. 그럼 요금 수신호는 줄죠, 당연히. 그러나 하이패스 산업이 성장하는 걸 생각하세요. 카카오 모빌리티가 등장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는 지금 약 200여 명의 규모인데 200명을 충원하기로 했어요. 네? 챗봇이 도입됩니다. 금융산업에서
상담원이 줄어들어요. 상담원 주니까 나 일자리 없잖아. 그게 아니라 챗봇 기업들이 계속 등장하고요. 지금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던 와이즈넛이라는 국내 최고의 챗봇 기업은 계속 성장해서 지금 약 280여 명 정도까지 성장했습니다. 2명이서 시작한 기업이. 왜 줄어드는 일자리만 생각하냐 이거죠. 늘어나는 일자리를 생각하라는 거죠. 일자리의 구조가 바뀌는 것이지 일자리의 양이 주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럼 나는 어떤 부분에 인재가 될 것인지를 고민하고 그런 산업의 방향성을 읽어서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터뷰를 마무리하면 어떨까요? 오늘 이 시간 멀리까지 와주셨는데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2018년 하반기 경제의 모습이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도 전세 공급이 충분한 수준까지는 안 온 거예요. 2018년 하반기에는 역시 이런 트럼프발 무역전쟁과 그것으로 인한 후폭풍, 우리나라의 수출품도 관세 장벽에 걸릴 수 있다는 거죠. 남북 경협이 더 확산되고 그럴 것이라 보여지는데 어떤 산업에 대한 관심이 많냐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미래가 굉장히 다 어둡다, 불확실하다. 좀 더 채비하고 준비를 해야만 기업도, 정부도, 우리 가게도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나갈 수 있겠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이 미래에는 어떤 기대와 어떤 걱정들이 있는지를 좀 살펴보고요. 우리는 어떻게 의사결정해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2018년 하반기가 좀 보이십니까? 네, 많이 보여지지 않으세요?